지명이라든지 지형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건 있어서 그 차원에서 지명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죠. 물난리 나니까 이제 사람 못 산다는 식의 접근은 전 안 틀렸다 생각해요. 강남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닌데 사기 좋은 곳이라는 거였죠. 건물 하나하나 볼 때 대단히 미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지형을 봐야죠. 그러니까 서울대 열공은 치수를 통해서 결국 지금의 강남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서울이 만들어진 거죠. 네, 오늘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책의 저자시죠.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뵈니까 반갑네요. 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지명과 이 지명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있는 혹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지역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됐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동네는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이 부동산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구나.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그 시간이 나가고 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번에 그 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집중 이야기됐던 게 그 수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수나 천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좀 이게 수재를 조심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었나 보다 많이 일어났던 그렇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유리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는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이런 또 왜 수가 들어있나? 왜 수가 들어갔을까? 저도 가운데 자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뭐 약간 여담이지만 성함에 숫자 들어가는 거는 물처럼 잘 풀리라는 뜻이니까 좋은 거고요. 빼어날 수인데. 빼어난 순간 그럼 그 수는 아니네요. 한자를 봐야죠. 한자로 봐야 되는군요. 한자로 봐야죠. 맞아. 발음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역하면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풍수지리적으로라는 건데 여러분이 아시는 풍수라는 게 아마 결국 배사님 수얘기일 거예요 아마. 근데 원래 풍수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론이. 그리고 음택풍수, 양택풍수라는 게 갈라져서 양택이 이제 집 고르고 땅 고르고 하는 거고 음택은 무덤 쓰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아마 여러분이 풍수하면 아마 주로 무덤일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현대랑 안 맞고 그리고 농경 시대의 이론이다 보니까 지금 도시사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풍수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좀 더 본질적으로 지명이라든지 지형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풍수의 현대화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원에서 지명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 동네 이름에 수가 들어갔을 경우 수나 천 이러면은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수재 이렇게 딱 떠오르게 됐는데 그 얘기 예를 들어서 딱 이수 그 사당역 북쪽에 7호선 이수역 거기도 그쵸. 그게 한자가 배나무 리자에다가 물술자거든요. 네. 배나무가 실제로 지금 배나무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그 앞에 사당천이라는 천이 흘러요. 그렇죠. 그 천이 복개천인데 범람을 한 게 지난 8월 8일 밤에 이수역 무정차 사태였던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 흘러가면은 반포가 나오죠. 반포가 한자로 하면 설일 반자에다가 포구포자인데 설인다는 게 뭔 뜻이냐면 뱀이 또아리 틀잖아요. 네. 그걸 설이라고 하거든요. 설이다. 그렇게 물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가 물이 모이는 곳이요. 물이 모이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가 당연히 나고 거기서 사당천하고 반포천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한강 합류를 하는데 저 어릴 때고 반포 살았을 때도 보면 그 근처에 늘 물이 넘쳐요. 그래서 그런 물이 넘치는 곳에 포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요즘 반포 가장 그 핫한 주거 지역 아닌가요? 그렇죠. 땅값도 비싸고 그렇죠. 집값도 비싸고. 아마 설비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뭐 몇 억짜리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아파트들이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물난리 나니까 이제 사람 못 산다는 식의 접근은 전 안 틀렸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에는 그러한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지만 그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일어났는가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반포 쪽은 그래도 계속 치수를 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역 무정차 사태처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반포 자이 같은 것 같은 데죠. 그런 데들은 아마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난번 9월의 포항 사태 때도 보면은 결국 차수벽 설치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지하 펌프는 사실 가동을 했지만 물이 이제 역류한 거고 그런 정도의 건물 개별 설비들이 좀 더 갖추어지면은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건데
아마 강남 쪽의 아파트나 건물들은 대체로 요즘 점점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네. 갑자기 그냥 쏟아지는 비들. 네. 이래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왜 집중호우. 하수구가 예, 집중호우 이 하수구가 그냥 막히더라고. 막히죠. 예, 그거에서 대한 역류. 예. 그러니까 지금의 과거에 만들어졌던 어떤 배수로 공사라고 그래요. 하수 공사. 네. 이거는 좀 다시 넓히는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던데요. 사실 이제 국가 개조가 필요하죠. 정말 국가 개조 수준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 바닥을 다 하려면. 다 갈아엎어야 되고 지금 아마 여러분에게 친숙한 사례로는 수돗물 녹물 나온다는 거. 맞아요. 그것도 바꿔야 된다고. 그것도 파이프가 이제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바꾸려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시는 그런데 농촌은 아직도 수돗물이 안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물 써요. 그러니까 아직 국가의 불평등이 심한 상태라서 도시에 물론 사람이 많이 살고 저도 도시 사니까 그렇지만 도시에만 혜택을 계속 집중시키는 거는 또 역차별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한 행정이나 그 국가의 권위라는 게 현재 그렇게 없기 때문에 돈도. 돈은 솔직히 있습니다. 하면 그래요? 사실 지방 담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지어놓고 안 쓰는 기간 설비가 그렇게 많아요. 요게 오히려 이렇게 인프라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네. 예전에 그 미래에셋대우증권 그 대표 하셨던 홍성국 지금 그 정치하시지만 그분이 수축사회라는 책을 쓰시고 나오셔가지고 인프라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땐 첫 번째는 수도관 파이프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전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예. 사실 정말 근본적 문제예요. 수도관 파이프가 하수. 근데 근데 도시민을 볼 땐 그렇고 전국의 수도관 보급을 100%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개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그 단계도 못 들어갔다. 그 부분에서는 도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지 못하는 한국의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숫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좀 억울하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수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율에 물넘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 억울이랄까 그 수는 다른 수인 거죠. 그러니까 한자 수는 맞는데 지명의 성격. 우리 한글로 자꾸 숫자를 얘기하니까 네. 생각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물숫자인데 그 넘을 유자라는 유를 쓰거든요. 어려운 한자. 그 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강만 떠올리시는데 네. 폭포도 있고 계곡도 있습니다. 거기 그 동네 제가 알기로는 그 빨래골이라는 것도 있고 물빨래 궁녀들 궁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빨랫감을 몰아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줬다고. 그게 골짜기 성격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넘치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단어로 바꾸면 분수령. 골짜기가 그러니까 능선이 있어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 분수. 그 성격이 있는 곳이 수율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덕거를 보니까 수율이가 물이 안 넘쳤는데 무슨 일이냐라는 거였는데 이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1925년 을충년 대홍수 기록입니다. 예전 지도군요. 예전 지도입니다. 그때 워낙에 물난리가 커서 조선총독부가 홍보 자료를 만들어 했을 정도로 민심이 흉해졌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있는 게 다 물 넘치는 데인데 그때. 그래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전농리라든지 청량리 다 물 넘쳤죠. 용두동, 제기동, 제기리.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위에 오늘 질문이 나왔던 우일이라든지 수유리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물이 확실히 물이 안 넘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서울시가 지금 서울 얘기니까 네.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서울 지명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하시면 여러분 동네의 유래가 나와요. 쳐보면 수유리는 현 강북구 수유동의 1950년 이전 명칭이고 여기 이제 뭐 설명이 없네요. 없는데 수유동 그렇지. 강북구 수유동에 있던 마을이다. 수유동은 마을 이름 유래는 삼각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을을 넘쳤기 때문에 물이 넘는다. 근데 무너미를 한자로 하면 수유라고 한다. 그리고 아래 두 번째 얘기는 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계곡물이 넘친 거지. 저 8.58의 홍수처럼 그렇게 집중호우가 나서 그래서 물이 아니에요. 수재가 난 곳은 아니다. 그 수의 성격이 다른 거죠. 골짜기 수재입니다. 골짜기 물도 무서워요. 그죠, 뭐 급속도로 불어난다면서요, 그게. 그 을충년 홍수 지금 지도도 을충년 홍수 지도였지만 25년에 북한 산성이 전부 다 쓸려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한양 방어하려고 만든 성인데
한 번도 군사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25년 홍수 때 싹스를 내려가서 그때 파괴된 절 같은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지명은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 자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지명 총남.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한글 학회. 오래된 학회죠. 한글 지명 관련. 그렇죠. 여기서 만든 책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읽어보면 동네 사람이 한테 체록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수율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렇대요. 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과 지명을 맞출 때 반포나 이수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 동네 포천도 있고 갯마을이 지금도 있고 지명이 여기는 확실히 물 넘쳤구나. 네. 근데 이 수유리는 카더라기 때문에 너무 집중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강남, 송파 뭐 네. 이쪽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수해가 났던 지역들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나요? 어떤 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나왔어요. 홍보했던 제 책이 7월 말에 나왔고 그 뒤로 홍수가 2번 나면서 강남과 포항에서 일종의 예언서를 읽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또 호들갑을 떴어요. 이제 강남은 끝났다는 식으로. 강남 땅값 이제 떨어져야 돼. 네.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참 호들갑이 예, 사실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앞에도 홍수가 5번 있었고 강남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지만 강남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닌데 사기 좋은 곳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이란 말로 묶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동별로 봐야 되고 동도 대로변이 있는 골짜기 부분하고 한티, 논현, 고개현이잖아요. 고개 위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한티는 왜 한티예요? 클 한자에다가 언덕 치자. 큰 언덕? 큰 언덕이 있는 거예요. 하긴 거기 예. 백화점 위쪽으로 예, 그 언덕 있죠, 이렇게. 예, 대치동 구마을이 있고. 예. 그래서 그걸 고유 한국어로 하면 한티고 한자어로 번역하면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런 대치 노년은 지명 그대로 고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남을 묶으면 안 되는 거고 똑같이 무슨 동이라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어떤 행정구역 요거에 그냥 맞춰서 그냥 다 하나로 묶어버리면 무슨 동은 이렇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정말 이제 건물 하나하나 볼 때 대단히 미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지형을 봐야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한티, 대치 있는 위에 있는 데들은 침수 위험은 없고 누수 위험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누수 위험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때는 70년대였나요? 그때는 이제 새로운 계획 도시였으니까 그렇죠. 아주 새 거고 아주 좋았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남과 여의도를 비교하면 좋은데 여의도는 국가시설을 가져온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의도 물 안 넘치잖아요. 정말 배수 잘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강남은 그게 아니라 민간을 대부분 보낸 거라 그때부터 새 거긴 했는데 설비를 잘 갖췄단 말씀은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의원, 국회의사 등도 여기 있으니까. 원래는 정부 청사가 이루어졌죠. 법원하고. 3부를 다 모일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의도는 워낙에 물 넘쳐서 사람 못 사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배수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 오죽하면 지명 여의도란 자체가 물난리랑 관련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요? 그 물이 넘치면 제가 여기 이 지도 같으면 좋은데 요 끄트머리에 조그만 산이 하나 있거든요. 국회의사당 자리에. 요게 지명 이름이 양말산인데 양과 말을 길렀다고 여의도에서. 양과 말을. 예, 그래서 양말산입니다. 그래요? 요거 지금 뭐 폭파시켜서 헐어내면서 국회의사당 만든 거예요. 근데 물 넘치면 지금 보시면 초록색 덮여 있잖아요. 전부 잠겨버린 거예요 이때. 근데 이때 요 산만 튀어나와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 밤섬하고 그럼 저 사람들이 피난 가가지고 저 마포 쪽에 바라보면서 저 섬 네 섬이냐 저기에 네 거냐 해서 여의도가 됐다는 너희섬 여의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 강이라든가 물 근처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뭐 이래야 된다 막 이렇게는
그냥 간단히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게 반대로 또 이게 상당한 그 위험 요소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도 있는 게 문명의 탄생 조건이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 경우가 문명을 발달시킨 이유가 나일강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관리하면은 곡창지된 거고, 그리고 물이 쓸려 나가면 새로 땅을 구해서 내 땅, 네 땅 구분해야 되니까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는 게 있고, 인더스 문명, 요즘 인더스 문명을 안 부르긴 하는데, 그렇죠. 그쪽은 또 혹시 물이 넘치는 그 큰 천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상수도 문제를 극복해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상수도 하수를 구분을 잘 안 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마시는 우물물에 대장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문명이 금방 멸망합니다. 그렇죠. 런던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더스 문명 쪽은 모헨조다로인데 상하수를 구분했어요. 그러면서 문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건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얘기죠. 네. 물이 있으니까 발달한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긴 로마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 그렇죠. 워낙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그 모든 거를 해가지고 정화시켜서 다시 뭔가 재활용을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다 썼던 그렇습니다. 그 치수야 또 끝판왕이라고 들었었던. 토목의 근원은 로마죠. 지금도 건축학과에서는 로마 시대 때 토목서들을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다만 그때 썼던 파이프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데 그 파이프가 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납 성분이 있어서 납 중독이 일어났다는, 그래서 그게 로마 문명 멸망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죠. 전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워낙 와인을 좋아했잖아요. 와인 그 녹그릇잔 뭐 그거에서 계속 납을 상시적으로 저 음복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랬다는 파이프에도 납이 있고 이것도 납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로마, 딴 얘기입니다만 로마 바닥을 파다 보니까 당시 평민들의 시체들이 나와요. 보면은 30, 40대 다 죽었더라고요. 그만큼 빈부차가 너무 크고 귀족 말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게 멸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마 상수도 공급도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만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만큼 치수가 중요한 상당히 겁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울도 결국은 치수를 통해서 여의도와 강남을 정복해내면서 결국 지금의 강남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서울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하긴 그 가장 위험하니까 자연히 땅값이 쌀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싼 곳을 개발해야 비용이 덜 드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개발만 할 수 있으면 이 한강물이라는 큰 물줄기를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상수로. 그 인천이 물이 없어가지고 서울 한강에서 물 떠가는 거잖아요. 서울 한강에서. 그만큼 한강은 중요한데 그냥 한강이 있어서 삼국시대 때 세 나라가 싸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뭐 강남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없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 전 극복하는 중이고 앞으로 제가 없을 거란 말은 아니지만 점점 극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강남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거 돈 많은데 뭐 지자체도 그렇고. 알아서 하겠죠. 어차피 알아서 할 겁니다. 네, 지금 세종시에 지난번 영상이 나가고 나서 세종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죠. 전 세종시의 미래를 밝게 보는데 그때 방송 때 약간 잘못 전달됐는지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전혀 아닙니다. 전 세종시 미래를 대단히 밝게 봅니다. 다만 세종을 독자적인 시로 발달한다기보다는 대전광역시 세종신도시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세종시의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이건 잠깐 자료 찾고 보여드릴게요. 세종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거의 마지막 대규모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완성될 거라 생각하면 안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90년대는 완성될 거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그 조언을 참모들이 할 정도였기 때문에. 하지만 79년부터 중화기획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운영시켰어요. 그 이름이 좀 안 어울리잖아요. 행정기획단이 아니라 왜 중화기획단이냐. 수도를 옮긴다는 건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잘못 나가면은 국가가 난리가 나서 일부러 이름 바꾼 거예요. 이상하게. 중화기획단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연구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조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 옮기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막 난리 나니까. 문제가 나니까. 마치 온산 여천 만들듯이 그냥 또 만들려나 보다 하는 이미지를 준 거죠. 하긴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히죠. 우리 뭐 경험해봤지만 당장 서울에 사는 사람들 부동산값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세종 그때 박정희 대통령 계획대로 옮겨갔으면은 서울 집값도 떨어지고 인구도 좀 줄어서 서울도 살만한 도시가 됐을 거고
그쪽도 컸을 텐데 중부권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하면 우리가 독재, 그 권력 이런 걸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뜻대로 못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좀 들여다보는 중인데 결국은 본인들이 군사 독재를 했기 때문에 되게 쿠데타를 집권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좀 쩔쩔맨 게 있어요. 아, 눈치를 오히려. 예, 그러니까 학생과 빈민층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을 했는데 일반 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나 중산층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79년, 80년에 만든 각종 계획들을 보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때의 자료들은 지금 봐도 훌륭한 임장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정부가 들어오고 특히 지자체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시민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모든 보고서는. 근데 이때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거 없이 한 사람만을 위한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 그리고 그것도 장기 집권 죽을 때까지 할 걸로 예상된 사람한테 준 거라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뭐 철저하게 냉정하게 검토한 거예요. 이 땅은 어떻다라는 거를. 그래서 요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관이라는 데 그게 있는데 요 자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한번 천천히 다 보세요 한번. 그러면 세종, 청주, 대전의 미래를 포함해서 충청도, 경기도, 부산과의 관계까지 전체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때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풍수부터 지진, 물난리까지 전부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도를 옮길 만한 곳을 1차로 10개를 뽑았고 2차로 3개로 압축한 게 지금의 행정수도의 일부죠. 그때 계획의 3분의 1만 실현된 게 세종시라서. 그제 지금보다 3배는 컸군요. 컸습니다. 즉 공주 일부까지 포함하는 구조고 결국은 그대로 간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강조한 것 같지만 그때 79년에 설계했던 지금의 3배 정도 규모의 임시행정수도는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실현 중이다. 땅이 연담화되고 있어요. 공주까지. 그래서 이 계획은 보시면 좋고 저 강조하고 싶은 보여드리면 하나를 자 이겁니다. 이거는 그 열 몇 건의 보고서 중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선정 1차 조사. 네. 1차 조사에 10개를 뽑았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그 보고서에 나왔던. 네, 보고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충주, 청주, 대전이 3대 중심이니까 당시 거기서. 네. 인구 중심은 여기고 면적 중심은 여기고 제조업 중심은 여기고 국토 중심이 여기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남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한국 땅이라 그러면 서울이 중심이 있는 건데 위치상 또는 춘천 어디가 중심인데 포기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통일은 단계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결과가 대충 지금의 세종 즈음이에요. 그래요? 이미 79년에 그렇게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면으로 다 봤겠죠. 풍수. 다 본 겁니다. 지진 뭐 다 봤어요. 우리 또 그때는 또 이 풍수라든가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만연해 있을 때니까 우리 소위 점쟁이들. 근데 이제 그 점수사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최소한 이제 기본 이론을 간 건데 그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풍수를 따라했어요. 세종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딱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원래 세종시 임시행정수도의 전체 계획은 여기 철도 많이 엉켜 있는 땅 이게 낫겠네요. 여기 북강면이라 된 데부터 이렇게 금강이 이렇게 사람 웃음처럼 스마일처럼 흐르고 있죠. 이렇게 이 모양. 그래서 왼쪽에 공주 종합터미널까지 이 전체가 행정수도 예정이었어요. 네. 그럼 이게 딱 한강 같은 거예요. 여기 또 오른쪽이 뚝섬이고 왼쪽에 좀 고향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현재 세종시가 이렇게 행정지역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천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죠. 요 천 왼쪽에 보면 장군면으로 흐르는 천이 하나 있죠. 요게 청계천에 비유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군면 자리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자리에 청와대하고 의사당이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흡사하게 조건을 가진 땅을 찾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풍수지리라는 거 요 정도 개념인 거예요. 더 이상 따진 건 아닙니다. 그 한국의 풍수로는 농업 중심인 거고 지금 도시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스마일의 왼쪽 부분 지금의 공주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고 공주 신도시는 여기거든요. 여기까지가 세종 행정수 예정지였어요. 넓었네요. 넓었습니다. 그 중에 이 오른쪽만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80년 이후로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장군면 쪽에 다
다 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제 책 나온 다음에도 어떤 분들이 임장을 했는데 이쪽을 이미 세종시 쪽은 농지도 포함해서 다 값이 올랐고 그렇죠. 어느 업자분들이 현지 원주민 부동산 이런 분들이 요 장군 공주 쪽의 땅을 사시라고 조만간에 세종에 편입된다더라. 근데 믿거나 말거나로 생각하면 저는 뭐 투자는 신중하게 알아서 본인 판단하에 그런 정도로 여전히 박정희 시대 계획한 구조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행정도시로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까지 확장이 돼야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문제 되잖아요. 그건 막 그 공무원들 뭐 주말이면 올라오니까 저 의정 보고서 할 때면은 그러니까 아예 국회도 내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금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만드는 것도 저 대단히 찬성이고 그렇죠. 정말은 노무현 대통령 때 옮겨갔어야 되는데 서울을 포기 못한 세력 때문에 못 간 겁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통일이라든지 남북 평화가 빨리 올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국토의 중심을 옮겨야죠. 그렇죠. 당장 뭐 언제 올 줄 알겠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빈부의 양극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도시와 지방의 여러 가지 인구면서부터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중심에 있어야 이 중심이 딱 한국 문화 중심이 세종 대전 정도에 있어줘야 광주 사람도 오기 편하고 1시간 거리에 부산도 그렇고 아, 그러네. 이게 참 강원도도 중앙. 그렇고 중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산이든 광주든 그 연극 보려면은 주말에 몇 시간 걸려가지고 서울 오셔야 돼요. 근데 대전 세종쯤 있으면 딱 좋은 거예요. 그게 그 문명 중심이라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굳이 광주에서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풍수지리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딱 중앙. 정말 중앙. 나라의 중앙. 예, 예. 그게 국가의 풍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전 풍수로 말을 쓰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물난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25년 의충령 홍수 금강 지역도 홍수가 났는데 세종시 지역이 지도가 있어요. 지도 자료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 여기는 거의 물이 안 넘쳤어요. 지금의 장군면 자리. 오른쪽이 지금 세종 자리입니다. 여기 물이 그냥 안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난리적으로도 안전한 곳이에요. 100년간. 이때 난리 안 겪었으면 앞으로도 겪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925년도에 한국에 왔던 대홍수. 대홍수 때도 피해갔어요. 금강 쪽을. 그러니까 세종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곳이고 그리고 세종시 분들하고 저는 요즘 자주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35만 도시거든요. 작아요. 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세종은 원래부터가 공주 땅 영역인 거를 일부러 가져간 거고 대전광역시의 문화 위성도시로서 커간다는 것이 박정희 때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대전 연담하라는 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네. 그렇게 대전으로 우리 대전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아마. 하여튼 그러나 어쨌건 서울 지역 혹은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지역 쪽에서는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니까 그죠. 땅값 쉽게 생각한 게 집값 땅값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이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이 세종시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볼 만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지금 가보면 세종시가 사실은 도농복합 도시라 농촌이 굉장히 넓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종은 그 정부 부처 모여있는 그 작은 구역이고 그 몇 배 규모의 세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을 한번 쭉 돌아다녔는데 정말 그 곳곳에서 개발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세종은 클 수밖에 없는 도시고 이미 그 기운이 보이고 있고 세종 계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마세요. 전 세종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원래 중심은 북쪽에 있는 조치원이라는 데인데 조치원 바로 옆에 오송이 있거든요. 청주 오송. 오송. 그 화장품 공업단지 있는데 아니에요? 생명의학 중심이죠. 네네. 그렇죠. 요즘에 제약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송도로 가느냐 인천 아니면 오송으로 가느냐로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송에 그쪽에 식약청이라든지 모여 있어서 그쪽이 커질 거고 그 청주 그 근처는 서북 쪽은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라 아마 세종은 지금의 행정수도 있는 그 행정지역하고 조치원이라는 오송이라는 양대축으로 발전할 거고 이게 연담화가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연담화 되는 순간 아마 청주, 세종, 대전 메가시티는 완성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치원과 세종 행정지역을 사이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군부대가 있어요 중간에. 있긴 한데 이걸 뛰어넘어서 아마 연담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게 하나로 딱 묶이면서 근데 일본이 그렇다면서요. 일본도 지방 중소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중심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다 이렇게 편입하면서 광역 어떤 형태로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중소도시의 미래는 좀 어둡다라고 저희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도시라는 게 생명체가 아니라서 합니다만 주민이라는 사이타마현 도쿄의 서북 쪽에 있는 데인데 거기는 사이타마 사람이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대도쿄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꼭 예를 들어 안양 광명 사람들이 나는 위대한 광명 사람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도시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 전화번호 02야. 그런 거죠. 이거죠. 서울 도시가스 쓰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분당도 02번호 써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 많았었죠. 근데 광명과 분당은 다른 것이 그렇죠. 예, 광명 과천은 원래부터 서울 편입 계획이 있었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좌절된 건데 분당은 그건 아닌 거고 분당 분들은 참 그래요. 성남에서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고 자꾸 서울이라 주장하시는데 그렇죠. 뭐 성남시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예. 제2의 강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강남 4구할 때 뭐 분당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서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공주란다.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요즘 또 많이 급락했다고 예. 그 부동산 가격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거품이 너무 끼어 있었던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경제 쪽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라서 저 이런저런 경제 언론 가서도 말씀드리는데 너무 일희일비하니까 그건 기사성이 좋은 거지 장기 추세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럼 사기 좋은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곳입니까? 좀 개인적으로 살기 좋고 사기 좋다 생각합니다. 둘 다. 예.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살기도 좋은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진도 없고 물난리도 없고 다만 현재로서 인프라가 좀 덜 갖춰져 있고 도농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현재 불편하긴 해요. 갖춰져야 할 필요는 있는 거고 커가는 도시입니다. 강남도 초기에 힘들었어요 살기.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허브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여의도도 그랬고 그거는 갖춰져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지난 정권 때 너무 이제 신규 건설을 안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뛴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이런 관점에서 세종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닌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좀 다른 느낌이 오네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